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에서 남자분들 많이 오는 걸로 유명합니다. 시장과 세상은 공포인데 나만 공포가 아니어야 되죠. 그럼 시장을 내려다보기 시작하는데 자식들 이러면서 재계를 이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야? 흥분한 상태에서 투자하시는 건 별로지만 그 투자를 결정을 한다면 흥분이 된다면 그건 꽤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결국은 모든 결정을 내리는 마지막 관문이구나 라고 하는 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죠. 일단 결정. 살까 말까 어쨌든 살까 팔까 어쨌든 결정 있죠. 결정 자체가 잘 안 되는 분들, 결정장애라고 보통 하시잖아요. 다 합치면 감수성이에요. 감수성이에요. 그것도? 정서. 왜냐하면 결정은 정서가 내리는 거거든요. 이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성은 생각하게 하고요. 최종 결제 도장은 감정이 찍어주죠. 그 뇌에서 정서 영역만 손상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고든 아니면 바이러스성 질병이든 뇌에서 감정을 보통 다루는 영역,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손상된 분들은 의외로 지능 검사 같은 데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그 사고나 손상 이전과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점심 못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먹을까 결정을 못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사소한 결정도 못 내려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거죠. 생각 자체는 그래 이게 더 비싸고 이렇게 되면 조금 리스크 요인이 있고 요거는 조금 전망이 좋고 쭉 생각하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쭉 하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감정이 한번 딱 건드려줘야 활동을 해줘야 도장이 찍히고 그래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가운데 결제 도장 찍어준다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그 결제 도장 찍어주는 기능을 감정이 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한 4, 50년 동안 죽어라 열심히 남이 시킨 일을 잘해왔던 남성들이 여성보다 특히 감수성에 있어서 좀 불리하죠. 왜? 문화적으로 자꾸 남성들은 정서나 감정을 잘 안 보이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성보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그래서 계속해서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부장님이 시킨 일, 상무님이 시킨 일, 그 다음에 또 진급하면 전무님이 시킨 일 쭉 하다가 50대쯤 딱 초반에 들어가면 거의 이제 잘 안 쓰고 묻혀놨던 이런 한국의 남자들이 여전히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 표현을 자유롭게 상대적으로는 좀 더 자유롭게 했던 그런 여성들한테 결정으로 다 맡겨버리죠. 그래서 50대 넘어가는 모든 부부가 다 부인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쵸. 집을 사든 이사를 가든 다. 심지어는 그래서 왜 70대 들어가면 부인이 남편 끌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감정. 그러니까 그래서요. 실제로 저는 되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사람인데 회사가 잘 되는 회사를 보면 진짜로 이런 CEO입니다. 됐어. 딱 닭살 돋을 때까지 물건 만들어 와. 소비자들이 내려야 되는 건 결정이니까 니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나의 한 사람의 감정이라도 움직이게 해봐. 소름 돋을 때까지. 그러니까 왜 어떤 뭐 예술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예술가들도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나 아니면 뭐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더스트리에도 보면은 가끔 약간 좀 괴팍한 성격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설명은 못 하는데 여기까지 딱 가자. 촉이 올 때까지 하자. 그럼 진짜 그게 거의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흥분한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걸 딱 봤더니 그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딱 꽂히도록 만드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그러니까 흥분한 상태에서 투자하시는 건 별로지만 당연히 별로겠죠. 근데 그 투자를 결정을 한다면 흥분이 된다면 그건 꽤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가슴 뛰는 투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나의 수많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직관 체계가 말로 설명을 못하지만 그 결정을 지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맞을 거야 아마. 우리 데이터를 보면 내 안에 있는 그 빅데이터 센터가 우리 데이터를 보면 당신이 그 결정을 했을 때가 대부분 맞았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왜 나이 들어가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왠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진짜 아니잖아요. 왠지 이건 맞는 것 같다 싶으면 정말 맞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직관이 만들어지거든요. 직관이 만들어지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내 안에서. 근데 그 직관을 좋은 걸 못 만들면 그러니까 아주 단편적인 언어 말로 할 수 있는 편견을 만들어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그 직관 뭔가 이런 그래서 저는 60대 70대 들어간 분들 중에 이런 분 되게 좋아해요. 그 왠지 말로는 설명은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죠 자기가. 고집피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거 자기가 이게 직관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왠지 내가 말로 설명은 힘든데 근데 이건 왠지 좀 아닌 것 같다 야. 이거는 겸손, 직관 다 들어간 말이에요. 경험. 근데 이게 없으니까 꼭 말로 자기 행위를 이상한 그런 이상한 말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죠. 네. 그런데 그 양반이 그래놓고서 야 사람은 나중에 얼마든지 바뀌어. 다음 날은 자기 행동을 또 이제 정당하게 그냥 문장을 갖고 오는 거야. 센텐스를 갖고 오는 거죠. 그런 60대, 70대, 80대가 되긴 싫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그 직관이 감정과 정서가 어쨌든 결국은 모든 결정을 내리는 마지막 관문이구나 라고 하는 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이성은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결정은 감정이 내리는 거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수익률이 개인 투자들이 남성의 수익률보다 높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날 TV 보면서 경제는 말이야. 이건 다 남자인데. 왜 아시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예전에 이남우 교수님도 나와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고요. 여성분들의 수익률이 좀 더 좋다고. 네. 그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기다려야 될 때 더 잘 기다리고, 안 기다릴 때 더 안 기다리는데, 그걸 내려주는 게 정서예요. 남자들은 괜히 이제 매매 회전만 많고 막 그쵸? 이렇다고 네네. 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매도 관련된 이야기인데, 네네. 흔히들 공포에 사서 열광할 때, 과열일 때, 탐욕일 때 팔아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런 버핏 선생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고. 근데 이게 되냐는 거죠. 그러게요. 일반적인 인간 심리상. 그게 될까요?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파는 것이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심리학자 입장에서는. 공포에 산다는 게 사실 제 생각에는 시장과 세상은 공포인데 나만 공포가 아니어야 되죠. 그렇죠. 결정을 내리려면. 네. 그러니까 제가 패닉장이라고 부르는 상황인데 뭐 작년 3월 막 이럴 때죠. 그때 제가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다 막 패닉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거래하는 그 증권사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의 잘 안 팔아서 까먹어요. 까먹어가지고 6개월간 거래가 안 돼서 거래가 없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아이디어 패스워드도 안 거 5번 이상 틀려가지고 모르겠다 진짜 언젠가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저쪽으로 이제 클로징된 액세스 불가능한 계좌가 됐는데 휴면 계좌처럼 거의 그렇게 그래도 5주씩 그렇게 100개가 넘는 기업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리고 나중에 하자. 그러니까 이게 액세스가 불가능하니까 그런 마음도 돼요. 차라리 마음 편한. 근데 갑자기 그때 막 주가가 막 곤두박질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인세 500만 원이 들어왔네. 그 계좌로요? 아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별개의 계좌로. 다른 계좌로. 전혀 다른 별개의 계좌로 저의 이제 비자가 잠깐만. 전혀 다른 계좌. 그러니까 증권사 계좌도 아니고 그냥 저의 보통 계좌로 인세 500만 원이 공돈이 들어온 거예요. 공돈이죠. 왜냐면 인세를 언제 줄지 그런 걸 기대 안 하고 계세요. 기대. 근데 되게 500만 원이 저의 기분을 굉장히 좋게 만들죠. 근데 그렇죠. 그날 저녁에 세상을 보니까 저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패닉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 갑자기 500만 원은 무슨 뭐 엄청난 돈도 아닌데 갑자기 세계적인 대부처럼 시장을 내려다보기 시작하는데 자식들 이러면서 다들 겁먹고 있구나. 제일 많이 떨어진 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제가 평상시에 사고 싶었는데 제일 많이 떨어진 것들이 있겠죠. 엄청나게 떨어진. 쫙 봤죠. 어이구 반토막. 아이고 즐거워라. 그 500만 원 그걸 샀어요. 샀어요. 그건 일종의 어떤 상황이 만들어주는 걸 수도 있겠네요. 상황에다가 이게 있잖아요. 공포를 왜 우리 행동경제학이 계좌의 이름을 여러 개를 붙여놔야 여러 투자가 된다. 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게 분산 투자라는 얘기로만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이름을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 개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뭐 목적에 따라서도 다르게 이렇게. 제가 그래서 그 경험을 이제
미국에 있는 제 이제 동료 미국인 교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패닉이 됐을 때만 투자하는 계좌를 따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예. 소량이라도. 뭐 물론 언제가 얼마큼의 패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한 친구가 이러는 겁니다. 대공황용 계좌래. 이 계좌 이름이 아예 대공황이야. 와. 예. 대공황. 예. 그러니까 뭐냐면 큰 금액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한 덩어리로 들어가 있는 CMA에서는 절대로 그 상황에서 못 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인간은 마음의 계좌, 그러니까 은행의 계좌처럼 마음의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에 제목을 붙이는 순간 그 계좌에 맞게 사용을 해요. 이게 행동경제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고 그래서 돈에 제목을 붙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의 계좌. 네, 네. 그래서 왜 옛날에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저도 왜 그 동네 어떤 분이 첫째 딸 대학 등록금 계좌 한일은행. 그다음에 둘째 아들 뭐 사줄 거 금액 그러니까 뭐 그런 돈 그다음에 뭐 제일은행 있었어요. 네. 근데 둘 다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네. 첫째 딸이 대학 등록금 내야 될 때가 돼서 이제 대학 합격해서 등록금 이제 처음에 등록을 네. 해야 될 텐데 굳이 먼 제일은행 아니 굳이 가까운 이 먼 한일은행을 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동네 제일은행 있는데 거기 가시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건 둘째 뭐 사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둘째용이고 네, 둘 다 100만 원인데.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예전에 시골에서 네. 소 키울 때 소 3마리 있으면 이거는 첫째 등록금, 그렇죠. 이거는 둘째 등록금 이런 네. 식으로 소를 또 나눠서 뒤바뀌면 안 돼요. 또 게다가. 네, 네. 네. 그래서 더 웃긴 건 그래서 첫째 소가 없어지면 야, 넌 그래 대학 못 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되게 야, 소 이거 도둑 맞았단 말이야. 네, 네. 사람이 마음의 계좌 이게 2017년 노벨 경제학상 받은 리차드 탈러의 넛지와 2002년에 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전에 네. 그 카너만의 이 두 사람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봐도 무방한 행동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죠. 제목. 돈에 제목 붙이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연하게도 거의 공돈에 가까웠던 예상치 못했던 500만 원이 들어오니까 이 500만 원, 딸랑 500만 원, 어떻게 보면 딸랑 500만 원인데 이걸로 세상을 지배하듯이 보면서 너도 사주마. 어머 떨어졌네 너도 사주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죠. 굉장히 수익률을 한번 경험한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워렌 버핏 같은 분이 얘기하는 그분들이 그런 걸 이걸 하는 거예요. 공포에 산다는 건 세상은 다 공포지만 나는 공포를 얼마든지 저 밑으로 깔아볼 수 있는 제목을 가진 계좌가 있어야 돼요. 네, 네. 그걸 미리 또 준비를 해놔야 되는 그래서 거고. 대공황 계좌가 있어야 되고 패닉장 계좌가 있어야 되는데 되게 웃긴 게 한 계좌 있으면 절대 그때 100만 원, 200만 원도 못 꺼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공포를 심리로 이겨내야 되고 탐욕을 참아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여건을 이거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약간 요즘에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아예 저는 애가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3명 이름으로 계좌를 따로 만들어 놓고 각각 얼마씩 이제 증여를 해둔 다음에 내가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해 주듯이 계좌를 한번 운영해 볼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의인화라고 하죠. 계좌를 의인화시키는 거죠. 게다가 네, 그렇게 해야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좌에서 만약에 급하게 돈을 뺏었으면 정말 내 아이에게 몹쓸 짓 맞아요. 한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마음의 계좌가 많고 실제 계좌의 제목도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수익이 잘 나면 의대를 보낼 수 있고 만약에 까먹으면은 저기 국립대를 꼭 가야 되고 약간 아버지가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저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3주 5주씩 사잖아요. 네. 그럼 진짜 쭉 올려서 보면 친구들이 야 너는 네가 백화점, 워렌 버핏이냐? 그러면 그쵸 백화점. 그래서 야 재계를 이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원체 이제 강연 많이 다니시고 또 강연을 이제 부탁하는 데들은 이제 대기업, 뭐 임원들 대상 이런 데 많다 보니까 거의 뭐 쟁쟁한 기업들이 계좌 안에 다 뭐 있죠. 예, 그러니까 뭐 S, 뭐 L, S, 뭐 또 다른 S, K 뭐 다 있죠. 뭐 H 다 있는데 의외로요. 이렇게 작은 규모의 기업도 이렇게 강연을 또 유래하시네. 가보면 게다가 그런 작은 기업은 가보면 진짜 사무실까지 다 볼 수 있겠죠. 네네. 직원들이 어떻게 대화하는가도 한눈에 다 보이죠.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참 괜찮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게 제 퍼스널 티어리. 개인적 이론의 첫 번째 출발점인데 이제 하나가 더 붙었죠 거기에. 갔는데 그 기업이 저에게 심리학적 지식으로 혹은 심리학적 기술로 나쁜 짓을 하는 걸 도와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의료원 흠이 있는 걸 감춰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윤리성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안 사죠. 그러면 강연을 갔다 와서도 안 사죠. 있는 주식도 팔 거지만 원래 거의 대부분 그럴 일은 없고. 근데 또 그렇게 해서 이윤을 또 많이 내는 회사들이 또 주가는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물론 요즘에 ESG가 좀 있긴 합니다만. 왜냐면 저는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공부냐면 일단 첫째, 오래가는 기업들은 그걸로 불가능하고요. 네. 저는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저한테는 맞다는 거죠. A 회사가 B 회사보다 물건이 더 튼튼하다 그래요. 근데 엔지니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A 회사가 B 회사보다 더 튼튼한 물건이 아니고 똑같은 물건이에요. 네. 근데 A 회사 물건은 어쨌든 소비자들 사이에서 A 더 튼튼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AS에서 오는 AS 센터에서 오는 비율도 A 회사는 더 적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A 회사가 더 착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분명히 공학적으로는 20만 번을 여닫을 수 있는 양쪽의 제품인데 문을 A 회사 제품이 더 착하다고 생각하면 자기들도 모르게 A 회사 제품을 더 살살 문을 열고 닫아요. 그래요? 더 아껴 쓰고 더 소중히 달아요. 왜? 내가 더 착한 기업을 물건이니까 팡팡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이, 어차피 막 이거 싸구려 막 몇 번 쓰고 버릴 거 이러면 어차피 막 쓰는데. 그게 되게 많이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A 회사 물건은 더 살살 닫고 A 회사 물건은 더 소중히 다루니까 튼튼한 거죠. 그게 따뜻한 기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어마어마한 자산이에요. 어마어마한 자산. 진짜 대박이네요. 그게 브랜드 자산의 일부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 공부를 했으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그런 이미지가 그래서 이제 많이 강한 기업들의 물건은 주식은 절대 안 사죠. 두 번째 이론입니다. 와, 진짜. 그러니까 그게 항상 이제 여기서 수익률과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행위들이 합쳐지고 그리고 그런 작은 주식들을 여러 개 사는 게 합쳐지면 결국은 거대한 큰 흐름은 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지금 저희가 다음번은 언제 3분의 1도 못했습니다.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도 못한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이거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한테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한번 드렸는데 심리 읽어드립니다. 요 책이 이제 사피엔스 스튜디오 그 방송 이제 모은 책이긴 한데 그러면 우리는 투자 심리에 관련된 걸로 좀 시리즈 방송을 하고 그걸 모아서 또 이게 텍스트화 해서 저장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니까 책을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내보면 어떨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좀 빨리 계약서 좀 빨리. 또 생각해보는 게 저 혼자 단독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한테 이런 화두를 자꾸 주는 분이 얘기를 하니까 더 머릿속에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잘 나와요. 그러니까 혼자 막 강연하시는 것보다.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질문을 제가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래서 머릿속에서 오늘 좀 잘 나오네 이런 느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살짝 창피한 모습을 좀 보이기는 했는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점 보러 가서 우는 사람, 심리 상담 가서 막 눈물 쏟고 오는 사람들 이해가 되게 안 갔거든요. 저 청승 떨고 있어 왜 저래 막 그 사람들 다 자기네들 대상으로 장사하려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는 그 이해가 갑니다. 자기를 꺼낸다고 하죠. 자기를 직면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게 그때 이제 편집장님이 자기를 한번 직면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 한번 놓고 본 거예요. 여기다 놓고. 그렇게 한번 보는 순간이 있었던 거죠. 저도 가끔 그럴 때 눈물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본 거야. 이놈아. 가장이라고 또 그래 나름 꼴의 가장이라고 막 이러면서 또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에서 남자분들 많이 우는 걸로 유명합니다. 나쁜 남자였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교수님 강의는 여자분들한테는 되게 재밌는 해하고 통찰을 많이 해주시고 남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점 있는 것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보통 이런 게 눈물이 여자분들이 더 많이 있고 육회 통쾌가 이게 남자분들한테 많은 건데 그걸 거꾸로 하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가끔 해보죠. 아마 이제 그 강연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뭐 한 40대, 50대 가장 분들이 또 많으실 테니까 그분들 마음속에 사실은 물풍선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톡 하면 탁 터지는. 저도 이제 40대가 돼가지고 그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는 이거 현실을 좀 부정하고 싶다. 웰컴. 교수님 진짜 오늘
바쁘신데도 또 멀리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저기 뭐냐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저기 그 소세지도 이렇게 하나 주세요. 좋아하신다는 소세지 꼭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